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화요일 날 했던 김기사 아짐의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난민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고사항을 알려드리면요. 지금 제가 7월 21일 날 오후 2시에 문정동에서 강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 공지를 잠깐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마트폰으로 지금 접수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보통 전화로 받게 되면은 저희가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걸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 그 유튜브 페이지에 가면 그 밑에 뭐 후원 계좌라는 써 있는 그 칸이 있습니다. 거기 칸에 잘 보이라고 저희가 여기 밑에 온 오프 믹스 그 강좌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뭐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속에 한국의 대응 전략 해갖고 저희 그 포스터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밑으로 해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넣고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뭐 이제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걸 넣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신청한 거를 자기가 제어 확인 받고 싶을 때 그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뭐 이제 그분의 이제 몇 인적사항을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현금 영수증에다가 그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을 물어보는데 그거 다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뭐 약관에 동의하는가 이런 거 물어봐서 그 동의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 나중에 그 강의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현금 영수증이 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출처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해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공격받을 수 있어요. 자금 문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 전자 결제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뭐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뭐 현장에서 접수하시고 결제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는 전자 결제를 하는 쪽으로 많이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7월 21일 날 저희가 하는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난민하고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게 있었죠. 페이스북에서 난민들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많이 올라왔었죠. 외국인들 사이에.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는데 난민 공고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요. 취업 공고입니다. 왜냐면 월 얼마 이상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쭉 하는 걸 봤을 때 일종의 취업 공고예요. 근데 이 취업 공고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우파 매체에서도 주로 관심을 갖는 게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그 다음에 외국인 범죄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왜냐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장차 일으킬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건데 여기서 취업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하면서 난민들 모집하는 거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F4 비자, 취업 비자죠. 그거를 받게 된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취업 비자 받으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참정권 주어지죠. 투표권. 물론 지방선거지만은. 근데 나중에 지금 이 권력이, 이 정권이 나중에 이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선거까지 외국인 투표권 확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오늘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주민 의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옛날 때 세월호 때에도 세월호 관련돼서 변호한다고 많이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국내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법안은요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일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 같은데 가보십시오. 미국 갈 때 여러분들 비자 다 받고 하죠? 뭐 무비자라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자 받지 않습니까?
관광 비자가 됐던 다른 비자. 근데 여러분 공항 검색대에 가보십시오.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확실하게 신원이 증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미국의 미립국이 아니라 뭐 친지를 만나든 아니면 관광의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거를 따진다고요. 미국같이 다민족 이민을 받는 나라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나라가 왜 불법 체류자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 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도 없으면서. 왜냐면 불법 체류자들을 갖다 난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켰다 나에게 범죄가 발생해도 그거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왜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그 우리나라 지금 좌파 정권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일을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난민들 보면요, 그 한 달에 얼마씩 그 주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먹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합니다. 왜냐? 일 안 해도 먹고 살 길이 생기는데 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돈이 자기 나라에선 꽤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난민보호소에서 밥 먹고 버틸 만큼만 그 쓰고 생활비 쓰고 남으면은 나머지 다 자기 모국에 송금하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3D 업종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 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뭐 옳고 그르다, 뭐 땀을 흘리는 노동을 뭐 신성시 여긴다, 뭐 이런 거 도덕률 상관없습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건 현실에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쪽에서 일을 해주면 고맙죠.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는 월급 줄 거 다 주고 우리가 필요한 노동력도 확보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때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 난민들이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요, 그런 일보다는 불법적인 일 그리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농촌 외국인 노동자 임금 안 올려주면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 세계에서도 하지도 않는 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푸니까 오히려 그게 권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안방주의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멘 문제도 지금 굉장히 제주도에서 심각하다고 하는데, 예멘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우리나라에서 좌파적 성향이 강한 지역은 제주도하고 전라도예요. 근데 왜 그 지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속합니까? 근데 왜 그걸 또 찬성하는 쪽도 왜 또 그쪽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이런 것들이 모순이에요. 말로는 자기네들이 뭐 인권 얘기하고 뭐 사람들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찍었던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찍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민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깨시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뭐 깨시민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기주의자일 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 배우들, 정호성 씨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예멘 문제,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아름다운 말, 뭐 인권, 평화 이런 말만 아름답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부담은 누구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국민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국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 영합적인 일을 할 때에는 말만 아름다운 말을 하고 결국 책임은 공동 책임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그런 아주 그 몰상식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 뉴스 있었죠. 67만 원짜리 지갑이 든 그 현금이 든 지갑을 그 돌려준 그 예멘 난민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암시하는 건 뭐예요? 이거 한겨레 신문이거든요. 이런 기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그 뉘앙스는 뭐예요? 예멘 난민 괜찮다예요. 그러니까 난민들 1년 동안 보호소에 집어넣었다가 이동의 자유 주고 이 사람들 받아들이자.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 난민에 대해서 뭔가 아름다운 미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난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죠.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청와대 청원이에요. 청와대 청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몇십만 명이 넘죠. 50만 명이 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나왔던 게 뭡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만 아파서 쓰러졌다고 했다가 일어나서 기껏 그 회의해갖고 결정한 게 교복 옷에 맞게끔 제정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교복을 그 학생들 몸에 맞게 그렇게 입는 게 중요합니까? 그 난민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근데 프로파간다적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교복을 몸에 맞게 뭐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거를 그냥 젊은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인기성 발언만 하고 진짜 우리 현실 문제인 제주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싹 닫고 모른 척하죠. 자, 그리고 이 난민에 대한 문제점 중에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예멘 난민 사람들의 대다수가 남자입니다. 91%예요. 압도적 숫자가 남자고 그 남자들 성비를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20대, 30대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젊은 남자 난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꼭 난민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주요 범죄들을 보면요. 주로 남자들이 많이 일으켜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더 공격적인 성격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젊은 남자들 위주로 해서 많이 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장차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차라리 여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지. 왜 남자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왜 또 난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주려 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선심성 정책을 피는 그러한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사실 선심성 정책은 아닙니다. 제가 뒷부분 결론에서 이야기할 거지만은 이거는 자신들의 정권, 장기 집권 계획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난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난민이에요. 예멘 난민의 숫자는요,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난민이라고 안 불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들, 그 다음에 뭐 난민, 이거는 뭐 종교의 박해, 그 다음 정치적 박해 때문에 오는 사람들, 이게 꼭 예멘에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난민촌이 아니라 아예 난민타운을 만들었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뭐 가리봉동, 대림동, 뭐 인천 이런 데 만들어진 차이나타운들이에요. 이런 차이나타운에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냥 자기네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경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걸 우리는 전혀 통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2015년까지의 통계인데 제주도 외국인 범죄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외국인 범죄의 숫자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난민의 유입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에서도 많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한국 본토로 들어오기 위한 밀입국의 중간 기지 역할로서도 이용을 많이 해요. 밀수 루트로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주도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폭력사건이죠. 그 다음 교통사고도 많고, 그 다음에 각종 사기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의 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준다는 건요, 바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주도 안에서도 지금 난민 숫자가 증가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비책이 없이 그냥 이동의 자유를 주게 된다면 이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본토 전체까지도 외국인 범죄가 상승하는 효과를 이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호장치라든가 다른 나라의 선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외국의 선례는 점차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너무 외국인 범죄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택에 제가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택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마약상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불법 체류자, 난민 이런 사람들이 중국하고 왔다 갔다 교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범죄율이 올라가요. 근데 그 범죄가 올라가면서 가장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건 마약입니다. 그리고 이 마약이 퍼지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그 정서를 전부 다 개돼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도 이 중에 하나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캘리포니아 사례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항상 다문화 정책을 좌파들이 펼치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평택 마약 유통지로 떠오른다,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예견이 됐어요. 왜 평택에 마약 유통지가 떠오릅니까? 차이나타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유통이요, 옛날 때에는 그냥 뭐 그 마약 그 환자들에게만 몰래 파는 식으로 해서 유통이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마약 중독자로 만듭니다. 옛날 때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그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그 마약 같은 마약 성분의 그런 것들을 음료수에 타가지고 여자들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거기 그 춤추러 온 사람들한테 음료수에 타가지고 약간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해서 더 흥을 돋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약 중독자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음식에다가도 마약을 탑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게 되면 맛있겠죠? 약성분이 있으니까 약간 몽롱한 게. 그렇게 하면서 맛집이 되고 단골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국에서 그 적발된 게요, 보면은 그 중칭에서만 35곳이었대요. 그리고 2004년 귀주성에서는요, 215곳에서 발견됐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몇 성이라고만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국 전체라면요, 아마 이게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이랑 교류하고 인천 차이나타운, 그 다음 평택 차이나타운, 그 외 각 지역의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과연 이러한 마약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기네들도 돈 벌고 싶은 욕심에 음식에다 마약을 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이미 중국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가 그 중국인 사이에 퍼졌다면은 당연히 한국에도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테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테러리스트 문제인데, 이것도 한겨레 신문이에요. 한겨레 신문에 이번에 뭐라고 났냐면, 예멘 난민 오해와 진실, 내전 탈출한 사람들을 가짜 난민으로 낙인 찍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거는 오해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오해일 수도 있어요. 왜? 모든 난민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통일전선 전술을 쓸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군중 속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멘 난민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그 대다수의 난민 속에 섞여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색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색출하기도 전에 지금 좌파 정권은 이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줘가지고 지금 한반도 전역에 바로 이 난민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계획을 보면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난민 문제의 움직이는 패턴과 방식을 잘 보면요, 여기서도 국제 코민테른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난민의 대응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각종 정책, 이 좌파들이 하는 이 정책은요,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했던 정책을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면서, 이것도 역시 국제공산당 그 코민테른이 통일전선 전술을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혼란 시기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주도에 있는 난민 중 시합한 무장반군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이런 증언이 나왔으면요, 먼저 이동의 자유를 주기 전에 이 정보를 접수하고서 시합한 무장반군이 누군지부터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사하고 있나요? 조사 안 한다고요. 조사하지 않고 무슨 난민들의 인권, 이동의 자유, 이런 얘기만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건 유럽인데, 유럽에서 그 해안가에 그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아갖고 배가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3명이 죽어서 떠내려왔다, 이런 그 신문이 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진이에요. 왜냐면 한 군데에 애가 3명이나 물에 빠져서 죽어서 시체가 떠내려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시체 중에는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고요, 남자도 있어야 되고, 뭐 여자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시체가 떠내려오면 이해가 돼요. 근데 까나나의 3명이 떠내려온다? 이거 여론 조작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이런 걸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많이 쓰여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애기들 이용해갖고, 애기들 시체 이런 거 이용해갖고, 그 반이스라엘 그 여론 조작하는데 많이 써먹죠.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그리고 왜 예멘이 문제가 되는가는 바로 예멘은요, 북한하고 친한 나라입니다. 예멘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라비아판 주사파 공산주의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예멘에는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그 테러를 가르치기 위한 그 북한 간부들도 와 있고, 그리고 북한제 무기도 사고 그런 여러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예멘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건요, 그 친북적 성향의 예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뭐 난민의 인권 이런 거 얘기한 척하면서 공산주의 활동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좌판 사람이 쓴 거예요. 한겨레 신문 옛날 편집장인가 그 사람이 쓴 건데, 논설위원이죠. 이원섭 씨가 쓴 사람 쓴 건데, 햇볕 정책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문재인 정권하고 되게 닮아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한미 관계의 질적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굳히기 전에 그를 설득할 목적으로 서둘러 워싱턴에 달려갔으나 부시를 설득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무시하고 햇볕 정책을 뒤흔든 배경에는 오타입니다. 북한에 대한 그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국 내 정치 상황도 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부시 정부는 일관되게 대북 포용 정책을 펴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는 반대하는 김대중 정부와 골치 아프게 정책을 조율하느니 다음 정권과 공조하는 데 더 비중을 두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드 반대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이 김대중 정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미사일 방어 체계 MD를 설치하려고 할 때 김대중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똑같았어요. 미국은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다음 대통령에 무단히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을 불신했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북한에 대해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부시 정부와 거의 같은 수준의 대북 강경 노선을 피력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폴 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곤돌리자 한반도 관련 핵심 인사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만나주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의 고위관리는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부시 행정부의 다른 나라의 야당 인사를 만나지 않았던 관례를 깬 것이니 여간 환대한 게 아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왜 반중 친미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지. 이미 김대중 정권 때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들고 있는 똑같은 문제가 그때도 발생했었어요. 그때도 사드 배치 문제로 싸웠고 그거 갖고 서로 이견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은 그래서 누구를 택하느냐? 그냥 김대중 정권을 설득하는 걸 포기합니다. 즉 문재인 정권 설득하는 거를 포기하고 그 다음 뭘 생각했어요? 다음번 대선 후보자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랑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하자. 이게 미국의 기본 어떤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대외 정책에 대해서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차기 우리나라의 그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그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든가 대북 안보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고 빠른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과거 이 좌파애들 쓴 글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요, 제가 그냥 화면상으로만 보여드리고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노란색 부분만 위주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 무기, UN, 예멘 후티 반군 북한 미사일 기술로 사우디 공격 나오지 않습니까? 예멘이란 나라는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어요. 자, 보십시오. 중동에서 친북적인 나라,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돕는 나라는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예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멘 난민 중에 시아파
이슬람 무장단체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시아파 무슬림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란에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가 이라크 지역, 그 다음에 연결돼서 시리아, 레바논에도 조금씩 있어요. 이집트에도 조금씩 있고 있는데, 주로 수니파 이슬람은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수니파 계열의 무슬림들은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니파 이슬람은 이란이랑 경쟁적 관계에 있어요. 이란이 바로 시아파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수니파 이슬람과 시아파 이슬람은 서로 내부적으로도 갈등 관계에 있는데, 수니파는 친서방 쪽에 더 가깝고 주로 압도적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은 반서방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 무슬림들은 주로 러시아,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지금 예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라고 나오죠. 이 후티 반군이 시아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이 예멘 난민 중에 시아파 테러리스트라는 소리는 바로 후티 반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티 반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미예요. 반미 친중입니다. 우리나라 정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 정권이랑 같은 정치 색깔을 갖고 세계관을 가져요. 반미 친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좌파 사람들이 이 예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와 공조할 수 있는 국제 코미니티를, 즉 예멘계 공산주의자들과 연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멘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도 사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예멘 반군 북한제 무기 사용, 그래서 안보리 전문가 패널 지정, 이런 것들 같은 기사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북한이랑 무기 거래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멘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예멘은 석유가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났고 온갖 혼란이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예멘에 지금 후티 반군들, 이 후티 반군들, 즉 시아파 무슬림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지금 예멘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멘에서는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돈을 조달할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그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한국 중국차가 시리아 난민밥 먹여주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온 아랍계 난민들, 이 시아파 난민들도 이거 시아파 무슬림이에요. 얘네들 반미 친중하는 애들입니다. 좌파들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지금 좌파 정권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중동에서 시리아하고 예멘의 난민을 받아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얘기했죠. 시리아와 예멘은 북한이랑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다. 그리고 바로 그 시리아와 예멘의 이러한 난민들은 바로 반미 친중 노선을 가지고 지금 시리아의 그 다음에 예멘의 그 친미적 성향의 사람들을 때려잡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고 들어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마치 민주노총처럼 번 수익의 일부를 브로커한테 줍니다. 그 브로커가 누구예요? 예멘과 시리아의 그 테러리스트 집단들이거든요. 걔들한테 돈을 줘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죠? 북한chế 무기를 사죠. 그럼 북한은 그 돈 벌어서 뭐 하죠? 핵 개발하죠. 이런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중고 자동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 중고차를 많이 쓰느냐? 여러분 마약 거래할 때도 자동차 밑에다가 그 엔진 같은 거 속에다가 마약 집어넣는 거 아시죠? 남미 애들이 많이 썼던 수법이에요. 평택항에 마약 중심지 떠오른다, 이런 얘기 왜 나와요? 좌파들이 하는 국제 코미테로는 무엇입니까? 중국 공산당, 예멘 공산당, 시리아 공산당, 일본의 조청년, 중국, 이런 애들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혁명 자금은 어디서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바로 무역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를 팔아서도 돈을 벌지만 중고차 속에 뭘 집어넣어서 보낼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에 자동차를 집어넣어서 보내는데, 자동차들 컨테이너에 집어넣으면 빈 공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에 뭘 집어넣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옛날 때들 그 컨테이너 화물 저도 보내고 하는 거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그 컨테이너 공간에 빈 공간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내가 몽골 사람들 그거 물건 수출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차를 한 대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컨테이너 뭐 예를 들어 20피트, 40피트 쪽에다 자동차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동차 집어넣고 나면 나머지 빈 공간들 많잖아요. 심지어 자동차 안에도 트렁크, 운전석 이런 다 빈 공간이잖아요. 거기다 뭘 집어넣냐? 뭘 넣어도 다 사서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뭐 전기담요,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자동차 부품, 뭐 그 다음에 한국 식품 등등 했고 꽉 채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빈틈을 보이지 않고 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래야 수익이 확대가 되니까. 얘들은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지금 유라시아의 구공산권 국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고방식과 멘탈리티인데, 저는 제가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의 꼼수는 정말 잘 알아요. 걔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자동차 수출할 때 자동차만 파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 다른 거 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신고는 다 해요. 근데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3만 원이라 쳐봐요. 여러분이 3만 원인데 그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다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 못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무원 노조라는 게 있죠. 세관원 중에도 분명히 그 민주노총 소속인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거기에서 세관원 하면요 다 통과됩니다. 무사 통과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 인신매매, 장기매매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게 죄다 시리아, 예멘 이런 데 가가지고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쓰이고 그 자금들이 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들 받으면 난민들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난민도 받으려면은 국적을 보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나라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이 집중적으로 받으려는 이 아랍 난민들이 보면 왜 하나같이 북한이랑 무기거래하는 나라 난민들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이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일해서 버는 수익은요 반드시 그 브로커를 통해서 자기 모국으로 들어가고 다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래의 캘리포니아라는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지도에서 빨간색 부분이 공화당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민주당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선거를 할 때 이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요. 그 가장 좌파적인 성향을 많이 띈 데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의 그 지역은 지금 이번에도 그랬지만은 친민주당적 성향을 많이 가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연도별로 그 지지를 보여주는 건데 1988년도에는 한번 공화당이 이겼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쭉 보면요. 캐나다를요. 공화당이 한 번도 석권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 선거 때도. 그러면 왜 이 미국의 서부 쪽 지방이 이렇게 친민주당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계 이민,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동쪽 위쪽은 중국계 이민자,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사람들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즉 이민자가 많으면 친좌파적 성향을 띈답니다. 이민자가 많으면. 그래서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난민들을 받는데 특히 친북 국가 출신의 난민들을 받는 것은 북한에게 어떻게든 돈을 퍼주기 위해서 하는 꼼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민들, 그 다음에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좌파 정권이 생긴다고 했죠. 그것도 장기 집권을 하는 좌파 정권이 생깁니다. 우파 정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친중 정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 지방 분권화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서부 지방, 특히 좌파들이 많은 그 전라도라든가 제주도 같은 지역은 그 중국 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 캘리포니아 재정난에 중국에 우리 주를 팔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소속인 브라운은 1970에서 1980년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2번이나 연임했고, 또 2011년에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주지사의 뒤를 이어 또 3번째 임기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중국 자본 받아들이고, 중국 애들 미국 애들이랑 사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뇌물 준다고 해요. 뇌물. 그 뇌물 줘서 뭐 하는 거예요? 친중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코가 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국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연방에서 탈퇴해서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 좋아하나요? 아니면 심각하다고 보나요? 이거를 박수를 치면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좌파입니다. 왜냐? 이 기사를 쓴 이거는 지금 프레시안이라는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똑똑한 정치라고 써놨어요. 똑똑한 정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주가 중국 땅이 되는 거는 똑똑한 정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화가 돼가지고 전라도라든가 제주도가 중국 땅에 편입이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다음 국가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주는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 부채에 허덕이느니 차라리 대국에 속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방분권 정부니까 우리 그렇게 독립해 나갈래. 그러면은 좌파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똑똑한 정치를 생각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사분오열시켜서 중국 애들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국을 중국 땅으로 점령하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패싱, 시진핑의 줄서 이런 기사까지 났다고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주지사급을 직접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과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면담을 일면톱으로 배치하는 등 크게 보도했다. 왜 그래요? 이 브라운 주지사가 캘리포니아를 중국에 바치려는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미국에선 당연히 쌍술 들고 환영할 일이니까 이렇게 톱기사를 쓰는 거냐. 그리고 시 주석은 주지사를 만나지 않는다. 그 얘기 뭐야? 급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은 시진핑 주석이 급이 높은 겁니까? 시진핑이 높은 거예요. 어? 캘리포니아 주는 미 합중국 연방국가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세계의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최고의 국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국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급이 높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국가니까 일종의 국가잖아요. 국가의 연방체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지사는 일종의 대통령이라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급이 더 높은 거예요. 왜? 미국이 세계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시진핑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좌파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하는 게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감을 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주가 중국 땅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던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캘리포니아 땅을 사고 캘리포니아 기업을 사고 실리콘밸리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약 풀잖아요. 대마초. 그러니까 말이 하나죠. 이런 거 피면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개돼지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깨시민이 많다는 지역. 깨시민이 많고 뭐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인권, 평화 얘기하는 애들이 다 저 지역이죠. 걔들 뭐해요? 맨날 말에나 피고서 무슨 아평굴처럼 청나라 시대 때 멍청하게 눈 풀려갖고 그런 짓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깨시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시민 많다 그러고 가장 무슨 민주주의, 평화 얘기하는 좌파 지역이 어디예요? 제주도랑 전라도죠. 지금 그 지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마약 유통.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표권 문제 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정권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송영길 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외국인 정당 가입 허용법을 만들재요. 자, 외국인이 정당에 가입하는 게 허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 대표도 될 수 있겠죠? 외국인 출신으로.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선거 때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분권 이후에 지금 좌파 정권이 외국인 정당 가입법까지 만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는 날이 곧 온다예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래요? 계속 난민들을 받아들여. 난민들 받아들이고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쪽수를 늘려요. 그러면 투표권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제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2001년도인가 그때 대비하고 15배가 증가했답니다. 외국인 투표 가능자 수가. 그러니 이 추세로 간다면은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몇 명이 또 늘까요? 2배, 3배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는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권을 갖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면은 우리나라 완전 좌파 정권 되는 거예요. 장기 집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 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7회 지방선거 외국인 분포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3번의 선거를 거치며 15배로 늘었다. 2006년 6,726명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10만 6,205명으로 늘었다. 보십시오. 벌써 2006년도에 6,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2018년이 돼갖고 10만 명으로 늘었어요. 이 추세라면요 100만 명도 금방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할 때 등락을 결정하는 게 몇백만 명으로 해서 갈리거든요. 그 숫자를 외국인이 채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좌파가 집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난민이나 이민자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서둘러서 이렇게 막 외국인 난민법을 지금 막 풀어주는 이유를 알겠죠? 단순히 뭐 이슬람 뭐 퍼뜨리고 뭐 외국인 강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영구히 위해서 우리나라 정권의 그 통치 기반 시스템을 바꾸려는 공작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유럽,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국제 코민테른의 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유권자 76.5%가 중국 동포다. 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중국인들이 저기 중동계 난민들을 이용해가지고 방패막이 삼아서 앞에 내세운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인들은 생김새도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정당 가입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예멘 출신 사람이 설마 대통령 후보가 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랑 얼굴 색깔이 비슷한 화교 혹은 중국인들이 될 거예요. 왜? 그래야 투표하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뽑을 테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중국이랑 커넥션이 있어서 선거장은 펑펑 풀겠죠.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또 우리나라 또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봐라 이거죠. 저 사람이 돈도 많고 중국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멀쩡한 한국 대기업들 전부 다 중국에다가 자본 기술 넘기고 중국화 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화장실 청소만 하게 되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곧 벌어지게 되죠. 왜? 좌파 정권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가 여기 나옵니다. 10여 년 전부터 F4 비자로 불리는 재외 동포 특별 비자가 도입되면서 중국 동포가 대거 한국에서 취업 활동에 뛰어들게 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영주권을 획득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한 중국인도 일정 체류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즉 예멘 사람들은요 눈속임입니다. 걔네들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요 결국 난민 문제에서 예멘 또 우파 사람들이 항상 발끈하는 게 뭐예요? 맨날 기독교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슬람 하면 알레르기 반응 보이죠? 그러면서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갈 때 중국 애들 퍼뜨리는 거예요. 중국 애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중국 뒤에 배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남성과 위장 결혼하는 코스타리카 여성. 이 사람들 다 코스타리카를 간 다음에 거기서 국적 세탁해가지고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중국 난민들이. 그러니까 중국 난민들이 미국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인권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우파 정권 흔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주도 인구 변화인데 2009년에서 2010년도까지 제주도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당시에 약 한 4만 명 가까이의 제주도 인구가 증가해요. 이거 외부 유입으로 인한 증가인데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면은 2009년 8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이 일이 있던 일인데 이게 뭐냐면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짓는 거를 놓고 찬반 투표가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김태환 도지사가 그 강정 해군기지를 건설한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 하자 이 주민 소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그 김태환 주지사를 탄핵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탄핵에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반도 본토에서 남한 본토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주지 이전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인구가 확 증가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실패했어요. 했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 난민이 증가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 좌파 사람들 계속 노조들 지금 계속 풀어줘서 돈을 매기고 있죠.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게. 그 이런 애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거주지 이전해갖고 제주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생기면은 또 투표할 때 갈 거예요. 그리고 난민의 그
이동의 자유를 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평택 그 미군 기지 철수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주도, 서울, 경기도 이적에 있던 난민들, 그다음 좌파들이 죄다 평택으로 또 거주지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주민 투표할 겁니다. 이런 거 하려고, 즉 사람 동원하려고 이 난민 문제도 이동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고, 인권 얘기하면서 이러한 거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시체팔이, 인권팔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즉 코민텔은. 그리고 이제 선거 조작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03년 6월 26일인데 한틀 시스템 필리핀 전자개표기 수출 본계약 체결이라고 나온 건데 이게 2004년이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 될 거예요. 그때 그 전자개표기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필리핀에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반품이 됐다는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가 최초로 쓰인 게 언젠지? 지금 전자개표기로 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이번도 그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렇게 쭉 다 전자개표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전자개표기 제도 누가 도입했는지 아세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그때 썼던 게 최초로 쓰였던 게 전자개표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2004년 10월 16일인데 작년 대선, 이 작년은 지금 2017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 개표기 납품 비리라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를 납품할 때도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좌파들끼리 서로 이해관계를 얽혀가지고 그 전자개표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그 업체 선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리 사건이 그 적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쓰였던 이 전자개표기는 이미 시작 때부터 납품 비리라든가 이런 비리도 있었고, 그 단순히 납품 비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4년 4월 11일 뉴스인데 여기를 보면요, 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그냥 단순히 또 필리핀으로 수출을 할 때 뭐 납품 비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이. 요거는 그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인데 뭐라고 나오느냐?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한 99.9995%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 기계는 필리핀 선관위가 사전에 입력해 놓은 집계와 합산 수치를 알아낼 수도 없고 선관위가 입력 후 추가 입력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다. 이 기계는 법률이 요구하는 개표, 합산의 감시 추적 결과를 출력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자동 개수 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성급히 사용하려고 하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심각하게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계약 체계를 불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품 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자개표기 자체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그때 당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 이런 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닐까라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거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70%가 전공로 출신이랍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얘네들은요, 민노당 창당 주체 세력입니다. 얘네들 다 민주노총하고 연결된 애들이에요. 민주노총.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좌파 일색이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좌파 일색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만들었었던 전자개표기도 비리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조작이 가능한 기계를 좌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겠습니까? 그러니 걔네들 입장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니. 에? 그래서 이슈 진단, 말 많은 전자개표기, 이번엔 서류 위주 수출 의혹, 필리핀 수출하면서 실적 증명 위조, 온갖 비리와 더러운 것들이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이건 시스템 클럽 지만원 씨가 운영하는 데인데 좀 제가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 때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데이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개표 소모원 수가 쭉 써 있고, 뭐 전자개표기 수, 뭐 전자개표기 수 이게 쭉쭉 써 있는데, 뭐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관 확인을 실시했는가인데,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던 시기, 즉 노무현 정권 때가 실시 안 했네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관 확인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백내묶음 실시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했어요. 개표 참관 노무현 대통령 뽑힐 때는 안 했, 참관 불능이었어요. 그리고 우파 갈 때는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파가 대통령이 되던 시기에는요, 온갖 거를 다 해서 마치 공정선거라는 명목으로 해서 할 거 다 했지만은 정작 자기네들이 선거에 유리하게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요. 아니, 그, 전공노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 좌파 애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쓰면서 김대중 정권 때 온갖 납부 비리로 만들어진 조작 가능한 그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뽑을 때에는 유관 확인도 하지 않고 개표 참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경제를 폭삭 말아먹어서 노무현 정권 끝났을 때 얼마나 분위기 험하고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그 온갖 비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온갖 그 구실을 잡아가지고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뭐하네 하면서 해서 결국은 떨어졌지만 그때는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가 선거에 당선되기 유리할 것 같다 싶을 때는 온갖 거를 다 감시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당선될 게 유리하다 싶을 때는 안 했다는 게 또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이번에 지방선거나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는 유관 확인 실시했나요? 안 했죠. 개표 참관 했나요? 안 했죠. 또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그 공무원 노조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집단인지 한번 걔네들 홈페이지를 가보자고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거기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기자회견문, 박근혜 적폐, 공직사회 성과 연봉제 확대에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거 민주노총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박근혜의 적폐인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 2016년 1월 공직사회 성과주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98%가 도입을 반대하고 94개 지부 1만 8천여 명의 조합원이 400억 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고 균등 분배에 참여하였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의 광화문 탄핵 촛불에도 성과연봉제 5급 전체 확대를 위한 공무원 보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장차 6급 이하 전체 직급 연봉제 도입의 신호탄을 알리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민주노총. 그렇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반발과 사회적 저항이 확대되고 국정농단 폭로로 노동법 개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등을 남발하여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중했다. 지금은 탄핵당한 박근혜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70%를 차지하는 전국 그 공무원 노동조합은 민주노총하고 한패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 얘기하는 거야? 결국 그 성과연봉제라는 건 뭐예요? 나 일 열심히 안 하고도 돈 많이 받겠다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적폐 이런 걸로 몰면서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박근혜 대통령 비리 있다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성과 공무원 성과 그 지급제도 다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결국 뭐예요? 밥그릇 싸움 한 거예요. 밥그릇 싸움. 자기 밥그릇. 공무원이니까 대충대충 일 안 하고 대충대충 월급 많이 받고 연금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성과하자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이 챙겨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방식 아니에요. 공무원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철밥그릇이다 보니까 일이 효율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내려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공무원은요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왜냐? 공무원이 많은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공무원들은요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서비스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많이 늘리게 되거나 공무원이 많은 월급을 가져가게 되면요 국민 세금이 뭐 다리를 깐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살 때 보조금, 장학금
그 다음 각종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할 때 돈을 쓰지 못하고 다 월급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는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즉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효율성을 일부러 부수고 있죠. 그러면서 공무원의 숫자를 오히려 늘려가는 쪽으로 가죠. 왜? 그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걔네들 다 노조 가입시켰거든요. 노조 가입시켜서 걔네들 뭐예요? 반정부 활동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민주노총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습니다. 왜?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무조건 월급에서 탁탁 빼가지고 바로 그냥 그 노조 통장에 법인카드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상납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즉 상납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제도 시스템은 효율적이 되는가 비효율적이 되는가? 비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돈들을 노조에게 줘서 노조가 더 부강해지고 그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그 다음 정부, 일반 국민들을 다 뒤흔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깡패 정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뭐 햇볕 정책에 대한 무슨 대변? 뭐 이런 식의 아까 책이 있었죠? 그 책의 그 내용을 읽고서 제가 이번 문재인 정권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한번 비교해놓은 그 도표인데 제가 정리해서 만든 겁니다. 김대중 민주당 정권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당시의 민주당, 예, 그 패턴을 보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시기는 언제였느냐? 김대중 정권 말,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말에 그 당시에 그 대북 관계는 이건 민주당 정권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북적이었고 지금도 친북적입니다. 과거에도 햇볕 정책했고 지금도 북한의 핵 개발도 다 무시하고 퍼주려 하잖아요. 대미 관계 적대적이었어요. 지금도 적대적이에요. 그 다음 대중 관계 친중적입니다. 지금 정권 친중적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사일 배치, 김대중 정권 때는 MD 플랜이라고 해서 미사일 디펜스 그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사드 배치 반대했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즉 반미 여론 형성시키려고 하는 어떤 촛불대포가 크게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느냐? 김대중 정권 때는요, 여중생 압사 사건이 나고 나서 엄청나게 큰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말에는 뭐 때문에 했어요? 세월호. 그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촛불 집회하면서 사회주의가 답이다, 막시즘, 마르크스 사회주의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김대중 정권 때 무슨 일이 났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바로 북한이 예멘에 무기 수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도 예멘이랑 북한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똑같죠? 그리고 전자개표기 김대중 정권 때 사용했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던 그때. 그리고 이번에 어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때 당연히 전자개표기 사용됐습니다. 좌파에서도 전자개표기가 그 조작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김어준의 옛날 때 파파이스라든가 낙곰새에서도 나왔죠? 좌파들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어준은 옛날 때도 똥볼을 많이 찼죠. 자살골을. 그때 당시에도 그 뭐였더라? 그 댓글 여론 조작 있다고 여론 불러일으켰다 드루킹 나가지고 지금 역공당했죠? 근데 이미 그때도 그 방송 때 저도 그때 봤거든요. 전자개표기 조작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그 방송 나중에 한번 파파이스에서 가서 보십시오. 설명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좌파들도 문제 있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이번 정권 때도 또 똑같이 전자개표기 썼습니다. 수개표 안 했어요. 일이 뜨는 거예요. 즉 이러한 좌파 정권의 시나리오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민주노총 세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일이 어려운데도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면서 정작 한국인들의 발언권을 없애는 일들을 좌파 정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좌파들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이 좌파들이 없애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왜 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오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오랫동안 못하니까 노총각 노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령화도 일어나고 나중에라도 뭐 어리버리 뭐 일을 하던 좀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해봐야 나이가 30, 40에 결혼하니 애를 낳아야 한 명 낳거나 못 낳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직업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좋은 직업이 없어서입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직업의 정의는 뭐예요? 대기업이라고요. 근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게 뭐죠? 대기업 때려잡기죠? 대기업을 때려잡아갖고 대기업이 부도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은 좋은 직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될까요? 개선될까요? 심화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는 젊은 애들,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대기업 때려잡기, 그 다음 반미 정책, 이런 거, 그 다음 친중 정책 써서 난민자들 왕창 들여갖고, 지금 노가다 하면은요, 한 달에 500만에서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그런데 그러한 직업들을 죄다 지금 조선족들한테 뺏기고 있죠. 중국인들이랑.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눈 떠서 그럼 나 육체노동이라도 할래? 라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한국 청년들은요, 이제 더 이상 공사판에서 일도 못합니다. 왜? 조선족들이 다 카르텔을 형성하고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가봐야 상납금 바치고 일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한테. 고소득을 벌지 못한다고요. 이런 지금 구조가 저 밑에 저변서보다 하나씩 쌓여 올라오고 있어요. 즉,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만 보면 깜빡 죽어서 못 살고 셀카 찍고 난리를 치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그 보신탕이 되기 직전에 개와 닮아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보신탕 먹을 때 여름에 어떻게 하냐면요, 개 끌고 올라가요, 산에. 그럼 개 끌고 올라갈 때 그 개를 죽여서 갖고 가냐? 아닙니다. 살려서 데리고 갑니다. 왜? 그거 들고 가려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산에 산책하러 갈 때 개 이게 산채로 데리고 딸랑딸랑 가는 거 개는 좋다 해달라고 따라가요. 애교 부리고 앙 떨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 경치 보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출출해지면 그때 개를 잡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딱 그 개를 닮아 있어요. 왜 좋다고 헤헤거리고 그렇게 껌뻑 죽는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권을 뺏어가고 있는데 뭐가 좋지?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해요. 우파 애들 뭐 비리 어쩌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극단적인 예. 왜? 우리는 이상적인 유토피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부패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대기업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고액 연봉을 주는 우파 정권이 좋아요? 아니면 깨끗한 척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좌파 정권이 좋습니까? 제가 왜 깨끗하지 않지만이라 얘기했냐면 좌파 애들도 지금 다 온갖 비리 사건 다 저지르고 있거든요. 보여지는 것만 깨끗하게 보여줄 뿐이지. 말로만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파 집권 때는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뭐예요? 취업이 가능하고 어디 다른 일자리를 하든 뭐 뭔가를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민도는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속았으면 이제 눈치챌 만도 한데 지금도 그런 거에 속아 남았다는 걸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제 방송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다른 우파 채널 방송들도 많이 보면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자각. 사람은 살면서 실수합니다. 그 부자가 되면 첩을 거느릴 수도 있고 세컨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왜? 내 사생활에 관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손에 끼친 거 없잖아. 그 사람이 부인이 2명 있건 3명 있건 그 사람이 어디 딴 데 돈을 삥땅 치건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상관 안 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 이 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냐예요. 근데 지금 좌파 정권은 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왜? 제가 사는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기술 전부 중국에 팔아먹고 우리나라 기술들 다 팔아먹고 그 다음 자본 전부 다 중국에 외국 사람들 다 빠져나간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중국에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다 꼬라부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각종 복지, 의료보험, 연금 이런 데 써야 될 돈들을 전부 중국에게 상납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좋다고 헤헤거리는 거는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기 마리아나에 취한 캘리포니아의 미국인과 지금 좌파들 논리에 지금 그 세뇌돼서 지금 뻐꾸기처럼 반복하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그 정신 연령의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죠. 현실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난민 문제를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장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좌파들이 꿈꾸는 20년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그 일종의 전초전으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파 정권은 우파 그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만 공유하지 마시고 좌파 사람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하십시오. 왜? 좌파 정권이 공산당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지금 지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제코미테란으로 움직인다는 걸 안다면요, 절대 좌파 정권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파에 비리가 있고 부패 있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공산주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우파의 부패를 계약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청소를 해야 된다면 좌파의 공산주의자들은 먼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자꾸 극우라고 부르는데, 적어도 극우라고 불리려면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정도가 돼야 극우예요. 이런 정도의 방송을 하면서 극우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극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